아, 이제 녹음이 되네. 오케이. 자, 현재 시간 2024년 7월 4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5시 54분입니다. 네, 배가 고프네요. 빨리 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6번째 시간이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죠. 돌풍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버닝 에피소드가 올라갔는데 네, 오랜만에 또 게스트분들 나오셨고 또 재밌게 잘 해주셔서 그런지 반응이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혼자서만 방송하는데 익숙해지기도 했는데 역시나 같이 해야 재밌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요. 또뭐 혼자 하는 것도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적절하게 잘 섞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만간에 또 빈둥님하고 띠오님은 다시 모셔서 또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8월 뭐 초? 네, 이쯤에 할 것 같네요. 또 시간이 금방 가니까요. 또 상반기가 또 끝나버렸어. 네, 그렇습니다. 개소리를 좀 해봤고요. 잠깐만요. 이거 녹음 프로그램이 꺼지지 않도록 지금 프로그램 자동 꺼짐 이거를 조금 손을 봐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자, 오늘은 이번 주에 이미 업로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업로드를 하는 이유는 제가 한 달 전쯤이죠. 예고 없이 3주를 쉬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충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뭐 나중에 자신과의 약속 같은 거니까 언제 또 제가 또 갑작스럽게 게을러져서 안 하는 시기가 또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간이 되니까요. 지금은 해보고 일단 댓글 먼저 살짝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번 주에 올라온 에피소드 2개 모두 브리즈님이 2,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2,000원씩 매 에피소드마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수익 정산해서 뭐 치킨을 시켜 먹거나 뭐 그렇습니다. 뭐 맥주를 사 먹거나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아주 의미 있게 썼죠. 네, 뭔가 열심히 한 거에 보상 받는 느낌이어서 상당히 좋았고, 뭐 브리즈님 매번 이제 후원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뭐 부담이 안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부담이 안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막 의무감으로는 안 해주셔도 된다. 네, 그냥 재밌었으면 그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에 맞게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감사한데 뭐 감사하고 고맙고 브리즈님이 너무 막 부담감이 혹시나 갖고 계시면 안 그러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감사합니다 였고요. 그다음에 소담님이 댓글 남겨주셨었는데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 에피소드였어요. 네, 그래서 뭐 난도에서 김난도가 나오다니 그다음에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레버넌트가 생각났다. 영화도 방송도 재밌었다. 댓글 남겨주셨어요. 일단은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 그 등장 인물 중에 난도라는 캐릭터가 있죠. 거기서 뭐 김난도 교수 드립을 쳤던 것 같으네요. 네, 그렇고요. 역시 근데 그 생존 영화다 보니까 이제 레버넌트랑 또 비슷한 점이 있죠. 예. 레버넌트도 추운 겨울에 살아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비교를 해보자면 레버넌트보다는 그래도 이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이 더 잔혹한 환경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물론 레버넌트의 주인공이 막 칼에 찔리고 막 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있긴 한데 그래도 거기는 주변에 먹고 살만한 어떤 환경들이 있잖아요. 뭐 마일도 있고 뭐 하죠. 고음도 있고 한데 근데 여기는 아예 뭐 동물 자체가 없으니까 안데스 설원 자체는 그죠. 그렇습니다. 또 철학적 고민까지 또 해야 되니까 생존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 이런 고민도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댓글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댓글 확인해봤고, 제가 근데 거의 댓글을 이제 팟빵에 올라오는 댓글과 뭐 반응들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니까 스포티파이에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꽤 되고 애플에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제가 그 스포티파이로 올리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같이 애플까지 올라가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랑 스포티파이는 뭐 댓글을, 그러니까 팟빵처럼 막 매 에피소드 댓글 달리고 이런 시스템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뭐 애플이나 스포티파이도 가끔 이제 반응을 확인하러 들어가는데 뭐 반응이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잘 없으세요.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나는 애플이다, 스포티파이다, 혹은 뭐 유튜브로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애플이나 스포티파이를 제가 잘 안 쓰기 때문에, 또 애플 유저도 아니어서 애플 팟캐스트는 제가 확인을 잘 못했는데 작년에 댓글 두 분이 남겨주셨었더라고요. 벌써 1년이 넘었던데 뭐 확인은 예전에 하긴 했었어요. 언급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거기도 남겨주시면 또 뭐 좋겠네요. 네, 네, 그렇고 확인은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 오랜만인데 구독 눌러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요새는 뭐 보니까 뭐 구독 안 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한 40%, 뭐 많으면 50% 이렇게 되긴 하는데, 네, 뭐 괜찮으시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 자, 오늘 할 얘기로 들어가야겠죠?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돌풍이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입니다. 사실 요새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예전에는 막 뭐만 하기만 하면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넷플릭스 자체가 이제 서비스가 오래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대박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두가 봐야겠다고 결심하는 이런 시즌이 한 코로나 시기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요새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돌풍도 사실은 뭐 그간 나왔던 오리지널 시리즈에 비해서 화제가 안 될 만한 그런 퀄리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시기가 지나서 그런지 좀 화제가 덜 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근데 뭐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았던 부분은 일단 현대 정치 한 20년 정도를 잘 집중해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약간 이제 이 돌풍이라는 작품의 설정이 대통령 시해가 되고 국무총리가, 근데 그걸 시해한 사람이 국무총리고 막 또 국무총리 탄핵되고 뭐 자살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과격스러운 설정으로 시작하는 드라마죠. 그래 어떻게 저렇게 시해가 잘 나고 탄핵이 잘 되고 이러냐, 아무리 그래도 좀 이상한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랄까 정치 드라마에서 좀 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과학현 상황이 생겨야지, 그죠? 현실에 있는 정치 뉴스들은 쏟아지는데 그것들보다 좀 더 자극적이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뭐 미국 드라마도 뭐 지종생존자도 그렇고, 지종생존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장관이, 환경부 장관 빼고 다 테러로 죽어서 환경부 장관이 뭐 의전 서열이 거의 마지막인데 그 사람이 살아남아서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그것도 상당히 극적인 설정이죠. 근데 이 극적 설정이 드러내는 또 미국 전체 현실이 또 있어요. 정확하게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설정이 또 있는 거죠. 또 하우스 오브 카드도 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언더우드라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되게 잔혹한 일들을 뒤에서 계속 벌이고 있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컨텐츠에는 사실 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 관련된 뉴스들이 워낙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한국 정치 같은 경우는 유튜브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면서 정말 많은 뭐 정치 뉴스, 정치 컨텐츠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과한 설정을 하는 게 뭐 특이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드라마 속의 인물이나 설정 같은 것들이 현실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면은 이 드라마가 좀 현실적으로 좀 붙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탄핵이나 시해나 이런 과격한 상황들이 안 나오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비판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 허구기 때문에 컨텐츠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좀 과하게 하는 게 뭐 크게 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벌어지는 양상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고 생각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우리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뭐 과격한 상황이 돼서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온다. 그래서 뭐 여행을 같이 가봐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뭐 이해가 안 될 일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이 현실 속의 한국 정치의 정치인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장일준 대통령 캐릭터는 사실 이 사건의 모든 시발점이잖아요. 이 주요 인물들이 이런 강력한 열망을 갖게 되고 표출하게 되는 것이 이제 장일준으로부터기 때문에 장일준 캐릭터가 사실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점 제가 찾아본 거는 가장 비슷한 캐릭터 현실 정치인과 비슷한 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게 김대중 대통령은 아닌 이유는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다 한국에 그런 말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유일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김대중 대통령뿐이죠.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아니란 얘기고 그 이후 사람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그 이후 사람 중에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이 또 겹치고 또 민주화 투사를 구명했던 활동을 하셨죠. 그다음에 부산 말투를 쓰고 있습니다. 완연하게 쓰고 있죠. 김홍파 배우가 뭐 일단 사투리를 고쳐서 쓰는 배우는 아니고 모든 등장하는 극마다 뭐 사투리를 기반으로 하는 연기를 하고 계신데 근데 뭐 대놓고 이렇게 사투리 억양을 그대로 쓰시거든요. 인간 좀 조절을 하죠.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런 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이제 부산 출신임을 풍기기 위한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는 연출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비슷한 점은 그러니까 장일준과 노무현 대통령의 비슷한 점은 민주화 운동 출신 젊은 정치인들을 참모로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세대 밑에 있는 민주화 운동 출신 운동권들을 참모로 많이 썼죠. 뭐 안희정 전 지사, 뭐 이광재 전 지사, 지금 전 의원, 뭐 유시민 작가, 뭐 다 이런 편이었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하게 만들어놓는 설정이 장일준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점도 있죠. 뭐 대기업이 뒤에 흑막이 되었다라는 점이나 아니면 뭐 아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과는 다른 점이고요. 또 뭐 어떻게 보면 김영삼 대통령을 또 생각나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들 문제가 불거진다는 점에서 또 뭐 부산 말투를 쓴다는 점에서 비슷한 바가 있고 또 뭐 민주화 운동 출신 인사들을 영입해서 썼다는 점은 김영삼도 그렇고 김대중도 그랬기 때문에 또 생각나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네 정확하게 겹친다라고 말하기에는 틀린 부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시절 장일준의 설정을 통해서 우리 현대사를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 임명장 같은 정순 총리의 임명장 같은 것에 나오는 날짜를 보면 2023년이었나 뭐 그쯤이기 때문에 사실 시기랑 노무현 대통령의 시기와 20년 정도 벌어져 있죠. 그냥 그 냄새를 풍김으로써 시청자를 통해 한테 관심을 좀 끌게 만드는 그런 거였습니다. 박동호 캐릭터를 보면은 검사 출신 정치인이다. 재벌 수사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정의구현의 아이콘으로 떴고 근데 그것이 좀 심해지는 캐릭터인데 생각 보면 이제 검사 출신 정치인도 많지만 뭐 대통령까지 간다는 점을 봤을 때는 뭐 윤석열 현 대통령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점은 또 많이 있죠. 뭐 검사 출신 정치인이 또 많기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점도 있다. 근데 하지만 또 그래서 역시나 흥미롭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이 현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건가? 생각하면서 보게 되게 만들죠. 자 그리고 다음 캐릭터는 정수진 캐릭터인데 민주화 운동권 출신 전대협 출신이라고 나오죠. 여성 정치인입니다. 네. 그래서 운동권 출신을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운동권 출신을 대표하는 여러 정치인들 많이 있으니까요. 또 여성 국무총리라는 점에서 또 뭐 한명숙 전 총리를 또 생각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끝끝내 뭐 대통령이 안 된다는 점에서 운동권 출신들의 정치인들이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은 많이 하셨지만 당 대표까지도 하시고 하셨지만 대권까지 차지한 분은 아직 없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또 현실과 생각과 다 있는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양 정당의 대표로 박창식과 조상천이 나오는데, 네, 박창식 대표도 뭐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뭐 진보적인 활동하는 거 같은 신념이 있어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죠. 자기 자리를 위해서 계속 직업 정치인이라고 비판을 받는 정치인들의 모습인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또 비판하는 모습이고, 조상천 같은 경우는 이제 반공 논리를 가져와서 특별한 어떤 이슈나 본인이 해내고자 하는 그런 거 없이 이념에 호소해서 그걸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그 뭐 태극기 부대를 뭐 가져오는,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거 때문에 뭐 보수 정치인을 대표하는 그리고 비판하는 캐릭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재벌 후계자로서 뭐 강상훈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삼성 그룹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어떤 상징성, 뭐 지배력, 거기다가 또 현대차 그룹의 느낌도 뭐 자동차 회사가 있다라는 걸 봤을 때 또 현대차 느낌도 나고 뭐 그런 뉘앙스를 풍기죠. 네, 아무래도 근데 가장 제1 재벌 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삼성을 생각하게 만들 텐데, 또 삼성과 다른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벌들의 상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드라마 돌풍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현실의 인물들과 닿는 지점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근데 그걸 닿는 지점을 이용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 뿐이지, 실제 인물과 연결시켜서 막 그 인물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이런 이 사람과 좀 비슷한데 이 사람인가? 이 사람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관심을 만들게 하는 게 이제 목표지, 뭐 특별하게 실제 인물을 저격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설정 이런 거를 볼 때 좀 제가 느낀 부분은 뭐냐면, 주요 인물들이 다 대한국민당 소속이에요. 근데 대한국민당 소속이라는 것이 민권 변호사 출신인 장일준이 속한 당이라는 점, 뭐 운동권 출신이 속한 당이라는 점으로 볼 때 이제 약간 현재 우리나라 민주당을 표현한 당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을 더 까기 위해서 만든 드라마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에서 주류가 이제 좀 바뀌었다, 아니면 혹은 뭐 바뀌어 간다라는 걸 좀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총선을 지금 3번 연속 이겼고, 그다음에 8년 전엔 탄핵이 있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군부 독재 시설도 길었고, 뭐 독재, 군부 독재, 뭐 산업화 세력 뭐 이런 세력의 통치가 길었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와서야 첫 번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의 지형이 보수가 먼저 우선인 지형이었는데, 이제 최근 한 10년간의 사건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국정의 주류는, 정치의 주류는 대한민국당이 주고 있는 걸 표현한 걸 봤을 때, 이 작가가 인식하고자 하는 한국 정치의 주류는 현재는 민주당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 드라마 안 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사건도 있는데, 뭐 탄핵 사건도 있고, 뭐 대통령 거리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뭐 총풍 사건, 뭐 아들 도박 문제, 그다음에 뭐
사모펀드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드라마 속으로 들어와 있어서 아마 이제 정치에 관심을 좀 꾸준히 오래 가져오셨던 뭐 분들은 아주 재밌게 흥미롭게 볼만한 어떤 옛날 일을 떠올릴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은 드라마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현실의 연결성이 분명히 있지만, 근데 이거를 뭐 어떤 캐릭터가 이 어느 실존과 연결이 된다. 뭐 장일진은 노무현이다. 뭐 박동원도 윤석열이다. 뭐 정수진은 뭐 누구다. 뭐 이렇게 찾는 게 사실 뭐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해보는 재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재밌게 만드는, 관심 있게 만드는 장치인 건 맞죠. 그래서 뭐 시청자 입장에서 그 인물을 매칭해가면서 작가의 의도가 이건가? 이 사람 얘기하는 건가? 라고 이렇게 일종의 놀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컨텐츠를 보게 만드는 재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막 실제 인물과 꼭 연결되지 않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 인물과 연결시키는 게 꼭 쓸데없는 일이다,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그 정도가 딱 적당하겠죠. 이 인물이 어느 정도 이 세력의 인물들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봐주는 게 좋겠다. 뭐 정수진은 운동권을 상징하고, 뭐 박동원은 검사 출신 정치를 상징하고, 뭐 이런 정도로 봐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인식은 그렇게 하되 시청자로서 누구 인물을 저격하고자 하는 게 작가의 의도일까를 궁금해하면서 보는 거는 시청자의 어떤 권리다, 자유다, 뭐 재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돌풍이라는 드라마가 피카레스크물, 그러니까 악인들만 주인공인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그냥 이 악인들이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걸 보고 있는 걸 그렇게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이제 주요 캐릭터 중에 좀 때가 덜 묻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최연숙 캐릭터도 결국에는 그 안에 플레이어로서 진실을 숨기고 막 협박하고 이런 모습이 또 있잖아요. 뭐 그나마 제일 나은 인간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케이지 안에 들어간 그 어떤 청와대를 둘러싼 어떤 공간들을 권력의 최정상을 노리는 정치인들을 뭐 플레이어라고 보고, 약간 케이지 안에 들어간 선수들 보는 마냥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 안에서 뭐 협잡도 벌이고 반칙도 하고 블러핑도 하고 속이고 뭐 이런 것들을 구경하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동원은 선한 의도를 갖고 하는 캐릭터 아니냐, 그래도 박동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인공이니까. 근데 뭐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각종 기득권들을 하나로 모아서 스스로 폭탄이 되어버려 터뜨리려고 하는 역할인데, 그러니까 뭐 검찰의 문제, 뭐 헌법재판소의 문제, 판사의 문제, 재벌의 문제, 정치의 문제, 뭐 이런 대한민국에 어떤 밝혀져 있는 어떤 청산되지 않는 기득권들의 어떤 이 문제를 스스로 모아서 터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박동호라는 역할이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박동호를 지켜보면 결과적으로 좀 이 사람이 자의식이 과잉된 캐릭터다라고 또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더러움 속에서 내가 못 살겠어서 나 때문에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 동기가 강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의식의 과잉인 어떤 캐릭터라고 봐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박동호가 제대로였다면 장일준 대통령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시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국무총리에서 내려와서 나 이렇게 비리를 저지른 장일준 대통령이 지목한 국무총리로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탈당하고 기자회견을 열면서 난 장일준 대통령의 비리 혐의를 잡았다, 그래서 이런 정황이 있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반정부 투쟁에 나서는 게 맞죠. 그게 민주주의적인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박동호 스스로가 아니면 안 돼, 이 대단한 일을, 대단한 스케일을 나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꼭 해야 돼, 내가
라고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범죄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상당히 자의식이 과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시스템을 강조하는 정치 철학, 정치 제도죠. 그러니까 특정 인물이 기대지 않고 정교한 어떤 시스템으로 사람을 다루고 책임과 권한을 나누고 의견을 자유롭게 오가게 하고 책임을 묻고 또 단죄하고 새 인물을 가져오고 또 의견을 묻고 뭐 이런 식의 캐릭터, 이런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뛰어난 인물 없이도 돌아갈 수도 있고 못난 사람이 리더가 돼도 망가지지 않는 시스템을 바꿔가는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박동원은 그 민주주의 시스템보다 자기가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반민주주의적인 행동들, 시해를 한다거나 뭐 그 어떤 헌법 제도를 악용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옹호해줄 캐릭터는 아닙니다. 뭐 그의 의도가 진심이었다고 믿는다고 하면 정의를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만, 거기로 가는 길이 아주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옹호해줄 캐릭터는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네요. 물론 이 서기태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이런 어떤 정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사회의 기득권을 고발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정치인이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걸 보여줬고, 또 그 절친한 친구였음을 보여줬고, 또 뭐 이장석과 서기태와 박동호의 친분 관계가 대단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박동호가 그만큼 서기태의 죽음을 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나라가 바뀌지 않겠다라는 거라고 마음을 먹게 됐다라는 배경을 설명을 해주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로서는 그렇게 이런 배경이 있어서 박동호는 서기태의 죽음을 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저렇게 극단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다 위배하는 방법으로까지도 해서라도 뭐 대한민국 기득권을 망가뜨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캐릭터라는 거는 사실 뭐 설득은 됩니다만, 이게 만약에 현실에 있다고 하면 이거는 아주 잘못된 인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만큼 제대로 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 아직도 몇 개국 없는 걸 보면 그만큼 민주주의 시스템을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고 금방 망가지고 연약하고 망가지는 것도 금방이고 또 세우는 건 되게 어렵고, 이래서 답답하고 짜증나서 민주주의적인 절차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하는 게 못 기다리겠다, 답답하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건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문제가 뒤엉켜 있으니까 그냥 어떤 대단한 놈이 나와서 다 뒤집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방법이 한번 등장하기 시작하면 계속 누군가 뒤집고 올라서려는 쿠데타가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는 민주주의 체제를 되잡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과격한 방법을 들고 나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길게 봤을 때 빈번한 쿠데타를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구하고자 했던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엔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동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정치인들이 갖고 산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면 정치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엄청난 고난을 겪을 각오를 하고 나서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것을 항상 증명해야 되고 스스로를 계속 그렇게 믿어야 되기도 하죠. 또 그래서 그 믿음의 어떤 근거가 될 만한 어떤 성과들을 또 만들어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나여야만 한다 하는 생각이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정치인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긴 합니다. 반대로 근데 반드시 나여야만 한다라는 이 생각이 이제 스스로를 오만하게 만들고 이를 빠그러뜨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얘가 나여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이 또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욕망을 가장 자극하게 만드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쵸?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끄는 집단의 욕망에 자신의 열정을 다 바쳐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자신의 욕망에 맞게 이제 자신이 리더로서 획득한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냐를 가려내는 것이죠. 뭐 그거는 이제 유권자가 할 일이죠. 주권자가 할 일인 것 같고요. 에...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또 큰 정치인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정치인이 나 스스로만 아니면 이 자리가 안 된다, 누구여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신만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권력 행사를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지, 이건 주권자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좀 잡설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 드라마 작가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 악인들이 이제 뒤엉켜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게 만드는데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누구 한 명을 응원할 만한 캐릭터가 사실 없기 때문에, 물론 최현숙이 이 미래를 뭔가 좀 흥미롭게 바꿀 수 있겠다, 긍정적인 성향으로 바꿀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어떤 낌새는 좀 주긴 하는데, 뭐 어쨌든 주요 인물은 또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이 정수진, 장일준, 박동호가 이런 개싸움을 벌이는 걸 보면서 그 싸움을 통해서 어떤 대한민국의 정치의 속살, 정치인의 내면, 어떤 더러운 모습들을 고발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정치인은 어떻게 정의를 내세워서 그걸 포장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가를 또 볼 수 있고, 재벌은 이제 뒤에 숨어서 정치에 관여 안 하는 듯 하지만 돈으로 사람을 심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면서 나라를 움직이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 또 검찰은 스스로 뭐 정의의 심판자라고 자칭하지만 외부의 압박에 상당히 취약하고, 또 내부 논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어떤 수사를 하고, 뭐 이런, 하지만 그런 비판을 하면 수용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또 고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발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인물에서 모티브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현실 고발, 허구지만 현실 고발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건들의 의미를 가져온다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작품의 의미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사건들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거죠. 네, 어떤 이런 사건들이, 맞아,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지, 뭐 옛날에 뭐 북한에 총을 쏴달라는 사건이 있었지, 뭐 대통령 안에서 뭐 탄핵을 하는 사건이 있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제가 추측하는 바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정치가 또 권력의 정상에 다가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고 있느냐를 보여주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메시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요. 실제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은 그 단순 흥미일 뿐, 그것의 의미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그냥 뭐 사례를 드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이 모습을 흥미진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발적인 도입부를 넣은 거고, 실존 인물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고, 그런 부분이고, 저는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은 대통령과 총리 관계를 아주 잘 활용해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리하면 뭐 탄핵이 되거나 뭐 죽거나 하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라는 것을 이 드라마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활용하죠. 그러니까 총리가 대통령을 시해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가 대통령을 시해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데, 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실제적으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통령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을 시해한다면 투표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빈틈이랄까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하는 드라마에서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장일준을 죽인 박동호가 대통령이 됐는데 박동호는 또 정수진은 이 박동호를 끌어내려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런 끊이지 않는 순환 관계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제 극이 전개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장일준을 누가 죽였을까라는 걸 누가 죽였을까 그리고 그게 이제 알려질까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긴장감을 주는 어떤 하나의 테마라고 볼 수 있고 또 약간 후반부로 가면 박동호를 누가 죽였을까 박동호가 스스로 죽은 걸까 정순이 죽인 걸까 그게 이 진실이 어떻게 알려질까 거짓으로 알려질까 진실로 알려질까 이런 거를 계속 보여주면서 더 긴장감을 계속 올려주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동호 입장에서는 자신이 행한 방법을 그대로 자신이 돌려받는 어떤 아이러니를 보여주면서 극적인 재미를 높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드라마 자체를 피카레스크 그러니까 전혀 응원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어떤 개판으로 그렸는데 정치를 혐오하게 좀 그렸는데 이게 작가의 의도일까 그냥 말 그대로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정치는 저만큼 더러운 일이니까 혐오하세요라고 말하고 하는 게 작가의 의도일까 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돌풍의 마지막에는 어떤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거나 뭐 긍정적인 미래를 보여주고 이러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이 캐릭터들이 다 존망하는 장일중도 망했고 박동호도 죽었고 정수진도 망하는 걸로 보여줄 뿐이잖아요. 다 망하는 걸로 보여주는데 어떤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지 않죠. 네. 그러면은 이제 부정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끝나는 건데 네, 이거는 결국에는 같은 상황이어도 같은 부정적인 상황이어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예전에 어디서 봤더라?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거 어디서 봤지? 무슨 화장실에 있는 좋은 생각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어떤 술주정뱅이한테 가서 당신은 왜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어떤 다른 성공한 사람한테 찾아갔는데 당신은 왜 성공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부정적인 아버지 밑에 자라도 그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은 그 운명을 그냥 받아들였고 한 사람은 그 운명을 개척해 나가서 반대의 삶을 살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 혐오적인 컨텐츠를 보더라도 말 그대로 그냥 그래 정치는 더럽지 정치는 더러워 보기 싫어 이런 반응으로 멈추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런 정치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주권자로서 저걸 감시해야지 라는 어떤 긍정적인 태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이 드라마가 정치 혐오를 주장하는 드라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또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는데 예전 같으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적인 시민은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투표 말고는 많이 없었죠. 뭐 적극적으로 뭐 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정당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원을 약간 동원되는 자원으로 하나로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당원의 의사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이제 위에서 아래에 있는 당원을 활용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당원들이 정보를 얻을 만한 정치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만한 통로도 많고 또 이제 이 정치에 관련된 여론을 형성할 만한 어떤 방법도 많죠. 다 IT 기술 때문인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시민이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제한 같은 기술적인 한계가 다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의 혐오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옛날처럼 그냥 혐오스러운 모습을 봤으니 귀를 씻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더러워 하는 거는 옛날에는 그래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 면죄부가 주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태도는
그만큼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정치의 혐오스러운 모습을 확인해도 시민이 그걸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런 정치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혐오로 가거나 무관심으로 가는 게 옛날처럼 당연하지 않다. 옛날처럼 핑계로 삼아줄 수 없는 세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가 술주정쟁이 아버지 밑에 자랐지만 술을 완전히 컨트롤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그 아들의 이야기처럼 되도록 원하는 게 작가의 의도일 수도 있다. 이런 거겠죠.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해봤고, 근데 컨텐츠적으로 사실 좀 완벽한 좋은 컨텐츠는 아니었다. 완전 좋은 작품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상황이 너무 반복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9시간 반 정도 되는데 전체 플레잉 타임이, 그러니까 정수진과 박동호가 계속 카운터 펀치를 주고받는 거죠. 어떤 인물이 궁지에 몰렸다가 다시 카운터 펀치로 끌어내리고 또 다시 또 카운터 펀치를 내려서 또 위기에 빠지고 이런 건데, 근데 면밀히 따지면은 이제 박동호가 한 수 위에 있긴 하죠. 결과적으로 결말은 박동호가 원하는 바로 됐으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정수진은 박동호는 자신의 어떤 목숨을 버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약간 욕망에서 덜 지배를 받았다면, 정수진 같은 경우는 이제 욕망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좀 눈이 먼 상태. 그러니까 판이 계속 정수진한테 유리했다가 박동호한테 유리했다가 하는데, 박동호가 유리해지는 상황은 박동호가 좀 자기 스스로가 좀 설계한 바가 있는 것 같고, 불리한 상황에 봤을 때는 약간 너무 불행해서 약간 문제에 빠지는 것 같고, 정수진은 불행에 빠질 때 자기 스스로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뭔가 문제에서 빠져나올 때는 운이 좋은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좀 반복이 돼요. 카운터 치는 방법에. 그래서 좀 오히려 이 강강강강으로 몰아가는 이 템포가 비슷한 어떤 양상으로 계속 강강강강으로 가는 게 보다 보면 좀 지루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또 요즘 OTT 시리즈에 맞는 또 문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OTT 트렌드는 사실 언제든 다른 컨텐츠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시청자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세게 강강강강으로 몰아치는 드라마가 낫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드라마 치고 되게 누적되는 게 없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상파 편성이었다라고 하면 매 편마다 1시간 정도의 분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쓸데없는 장면 넣고 어쨌든 시청자의 어떤 시선을 사로잡는, 그게 전개와 상관없는 그런 어떤 감정씬 같은 걸 넣어야 된단 말이죠. 드라마 애정씬 같은 거나 이런 쓸데없는 어떤 주변 인물의 쓸데없는 모습이라든지, 어쨌든 분량 늘리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OTT이기 때문에 사실 분량을 생각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전개에만 모든 것을 전개를 기준으로 놓고 다 이제 스트림라인, 그러니까 효율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군살이 잘 빠진 느낌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순인과 박동호의 대결이라는 큰 줄기는 절대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좋았지 않나. OTT여서 가능한 강강강강의 템포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방송국으로 나오는 거였다면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편성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근데 또 이제 또 하나의 비판을 해보자면, 전환의 방법이 너무 뻔해요. 그러니까 정치가 물론 말의 싸움인 건 맞죠.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가 많이 나오고 녹취가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뉴스 속보가 뜨면서 상황이 바뀌고 이런 게 엄청 많은데, 근데 이게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알면서도 지루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계속 이제 주요 인물들이 통화로 사건을 해결하고, 배경은 항상 비슷하니까 청와대 좀 나오고 각종 사무실 나오고, 그러니까 청와대 나오고 사무실 나오고 이런 거여서 배경이 계속 어쨌든 너무 똑같아갖고, 그 대신에
배경이 똑같은데 통화만 계속 반복되니까 전화가 걸려오고 전화를 받고 어디 전화를 걸고 이런 게 너무 자주 나오고 뭐 녹취를 갖고 서로 협박하고 이런 게 자주 나오다 보니까 좀 그 그림상 뻔한 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가 너무 빨라.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뉴스로 너무 막 금방금방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뭐 화분에 심어놓은 카메라로 찍히는 장면이 바로 뭐 생중계로 나간다든지 이러는 게 사실 현실에서 많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너무 이제 뭐랄까 뉴스 속보, 녹취, 통화 이걸로 계속 사건을 뒤집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도 좋았던 점은 가장 어떤 솔직한 정치 드라마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도 뭐 정치 드라마는 많이 있었죠. 뭐 프레지던트, 뭐 시티홀, 뭐 아니면은 옛날 뭐 사극으로 칠 수 있는 뭐 정치 드라마도 있긴 한데 그냥 특정 인물과 특정 상황을 지적하지 않지만 그게 현실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가장 수위는 떨어지지 않은 수위 높은 수위로 예전에 있었던 사건들과 인물의 특성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장 솔직한 작품이지 않을까 싶고 어떤 현대 대한민국의 정치에 있었던 인물과 사건들의 특성을 좀 약간 요약해서 보는 듯한 느낌, 압축적으로 보는 느낌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고요. 네. 이 드라마가 이제 결과적으로 모두까기라는 드라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모두까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모두까기라는 이 단어가 갖는 어떤 뉘앙스도 있죠. 그러니까 모두까기를 하는 사람도 이제 모두까기를 하는 비겁한 사람이라는 그 비난하는 단어의 뉘앙스가 있죠. 쟤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네 라는 사람을 이제 모두까기로 까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모두까기 사실은 뭐 지양해야 될 바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관전자라면 뭐 평론가라면 뭐 작가라면 그러니까 실제 플레이어가 있고 모든 사건에는 플레이어가 있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전자 입장에서 사실 누릴 수 있는 덕목인 것 같아요. 모두까기라는 것이. 그래서 뭐 꼭 모두까기 한다고 모두까기라는 단어로 깔 필요는 없지 않나.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나는 좀 한 발짝 멀어져 있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플레이어인데 본인이 플레이어인데 관전자라고 착각하고 모두까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문제면 문제지. 네, 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두까기라는 단어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느새 또 한 편을 쭉 말아봤는데요. 48분이 됐군요. 그래요.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도 아마 혼자 하는 에피소드가 올라갈 것 같고 다다음 주죠. 7월 18일에 아마 이분과 함께하는 녹음이 될 것 같습니다. 2달 만에 돌아옵니다. 그거 그래요. 그렇다고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마칠 때 마쳐야죠. 뭐. 어떻게 또 뭐 우아한 뭐 그래요. 배고프니까요. 또 떠드니까 더 배고프네. 네,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식사하시는 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